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고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를 했고, 신고나 고소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고, 주로 합의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5장으로 합의금 진행이 어렵고 본격적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을 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랍니다. 이 마음 먹는 과정도 굉장히 좀 고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음을 먹었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착안해야 될지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목을 보면은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고, 고소장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제출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고소장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소인 진술조사, 피해자 진술조사를 할 텐데,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 가해자가 오히려 너가 무고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고소를 한다면 역으로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왕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범죄 피해를 신고서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가 시작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신고를 하면 강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수사는 시작은 됩니다. 근데 별도로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12 신고를 해서 시작된 경우에는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게 여러 가지 통지를 받거나 어떤 불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소인이 되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간이하게라도 제출을 시키라고 보통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 제 책에서는 일반적인 양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사이트에다가 업로드가 돼 있고 인터넷 찾아보셔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고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실로 어떠한 죄명의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핵심은 고소장은 일종의 콘티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 이 부분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을 해보고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된 지가 벌써 2년이 돼서 검찰에 넣으면 경찰로 일단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경찰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 경찰서에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 주소지에다가 넣는 게 가장 용이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를 잘 모른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때 고소장을 넣을 수 있는 관할이 3곳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소지, 범죄 발생지, 그 피의자의 주소지, 요 3군데인데, 결국은 수사의 중심은 이제 피의자 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주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너무 멀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2군데, 고소인, 피해자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요 2군데에 넣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범죄 발생지에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발생지에 넣으면 별도로 이송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 담당 수사관이 변경이 없이 거의 끝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범죄 발생지도 어디 여행 가거나 멀리 가서 피해를 발생했다고 한다면 본인 주거지 가까운 데다 고소장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송을 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으면 어떤 순서로 이게 수사란 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장에 상세히 적었다 하더라도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게 조사라고 하는 건데, 수사상 필요한 부분, 고소장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재차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 CCTV든 이런 증거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병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의자, 가해자에 대해서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는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3자, 참고인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아주 예외적이긴 한데 모두 동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성범죄 가해자랑 피해자,
모두 같은 자리에서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칸막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대질 조사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도 하고, 뭐 CCTV든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으면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불송치 처분을 하고,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검찰로 송치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사건이 경찰에서 기록을 인계됩니다. 수사했던 모든 자료들이 함께 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내용을 보고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고,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겠고, 예외적으로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고소장 제출하고 나서도 고소인으로서 피해자로서 나가서 경찰 앞에서 진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첫 피해자 진술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피해자 진술 조사에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 피해 받은 부분들은 모두 상세하게 진술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는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때는 진술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야 얘기를 할 경우 그와 같은 사항이 실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간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소장 넣고 나서도 짧게는 1, 2주, 길게는 3주 이 정도 후에 보통 첫 고소인 조사를 잡게 됩니다. 또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고소인 진술 절차나 과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나가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경찰은 다 타이핑을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고 수정할 부분이나 정정할 부분 체크를 한 다음에 다 날인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이나 환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장 넣고 나서 한 2주 내에서 3주 사이에 담당 수사관 정해지고 담당 수사관이 검토를 해본 다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조사하면 좋겠냐라고 하고, 조사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여성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성 수사관이 조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추가적인 위해나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신청을 하면은 별도로 시계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로 112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순찰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넣었으면 내가 허위 고소를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엄하게 처벌하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하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내가 성범죄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피해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바로 이게 무고다라고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이제 피의자로. 이제 바로 수사 진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라는 사실까지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그 다음에 무고죄가 되냐 안 되나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고죄 고소 들어와서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도 바로 무고죄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성범죄에 대해서 허위 고소하는 성범죄 무고의 유형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애초에 그냥 돈만 뜯을 생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당연히 무고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악감정형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고 있는데, 강간이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뭔가 어떤 악감정으로 인해서 사후에 고소를 했을 때 이런 경우 이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표현을 했는데 블랙아웃형 무고죄라고 하는데, 가령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중간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기억은 없지만 뭔가 중간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났어요. 혹은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이게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실이고 내가 고의로 알면서도 이렇게 고소했다라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간죄나 이런 거 블랙아웃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성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 가해자가 돈 좀 줄 테니까 말을 좀 바꿔달라, 나 유죄되지 않냐. 원래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돈 받아서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중간간이 맞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또 진술을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은 무죄를 받지만 내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되 말을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건 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판단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목적까지 다 입증이 돼야지만 성립될 수 있지 단순히 착각해서 고소한 것만으로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판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체크해야 될 사항들 제 5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소를 해서 수사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뭐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